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날 남측에서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곳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주민은 폭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 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북한군 총참모부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며 북한이 남측과의 연락 채널을 모두 끊고 전단을 둘러싸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탈북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음식과 1달러 지폐, 소형 라디오 그리고 남측의 드라마와 뉴스가 담긴 USB와 함께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해왔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를 신속하게 전하며 이는 탈북단체 두 곳이 이번 주 초 풍선을 이용해 김정은 위원장 반대 전단을 북측에 보낸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 몇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지역이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 전단이 몇 번 나왔었냐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오늘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있었던 답변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4차례, 그리고 2018년에는 15차례, 2019년엔 11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 문제나 인종차별 시위 때문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 북한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김정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신호를 보내야 될 아주 절박한 심정일 테고 더구나 북한에서도 미국의 경제 제재나 신종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게다가 2023년이면 그동안 벌어놓은 외화가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있으니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평화,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엄청난 힘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년을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국정과제들이나 적폐청산을 과감히 할 수 있게 됐고 반대로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재선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미국의 권력 공백이 생기고 새로 들어설 정권에게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독자적 움직임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더구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진국이라는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모습을 보여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발언권도 이제는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 됐으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 된 뜻으로 힘을 모아서 북한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즉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말처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 미국 때문 아닙니까? 미국 때문. 그동안 4.1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분야 기본합의서 이런 합의들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꼭 이행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특히 북한의 기분이 정말 나빴었던 건 작년에 타미플루를 보내준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에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못 보내줬었잖아요. 더구나 그 타미플루 받으려고 개성에서 한 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때도 관중이 하나도 없이 열렸던 이유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니 미국에서
카메라 장비나 트럭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없게 막아대니까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퍼주고도 뒤통수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이 다 실패했다.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 폭파시킨 남북 연락소가 300억이 들었다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세금 300억 날렸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또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나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은 아깝지도 않습니까? 참고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빚이 1초에 1,561만 원이나 늘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빚이 지금 얼마냐면 1경 3천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북한의 히토류 같은 지하자원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륙붕 7강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더 아까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오늘 남북연락사무소를 아주 요란하게 폭파시킨 행동은 북한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공작정치, 바로 이게 공산주의라는 것일 텐데, 그 이유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시선을 외부로 돌려 상황을 돌파해보려는 꼼수도 있을 테고, 거기다 또 마침 삐라를 날려주니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데 숨통을 틔워준 게 아닐까? 즉, 미래통합당이나 태극기 부대들이나 삐라를 날리는 탈북 단체들이 1등 공신 아닐까요? 어쨌든 정세현 장관의 말처럼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도 미국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고 했었다면 시작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개성공단 개발도 미국이 처음에 여러 가지 제동을 걸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쓰는 기계들을 군사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보장해서 겨우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사꾼 트럼프 말만 믿고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에 다 날아간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 게 없다면 우리가 먼저 남북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확 김대중 정부처럼 일을 저질러 버리면 기껏해야 미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된다. 동맹 간에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주한미군을 빼겠어?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라도 하겠어? 더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G7에 초청받을 만큼 글로벌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의 말처럼 책상을 치면서 고함도 지르고 남북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용기가 없다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일본의 아베 정부나 중국의 시진핑에게 멱살이 붙들려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경제선진국, 글로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K스트리트는 본래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3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리의 명칭입니다. 이곳에는 유명 로비 회사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법률 회사와 싱크탱크들이 모여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단체 등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로비스트 집단을 상징하는 말로도 통용됩니다. 이로 인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K스트리트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워싱턴 정가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 등록된 로비스트가 소속 로비 분야의 임명직에 기용되려면 2년이 지나야 하고, 하원 의원의 경우 1년, 상원 의원의 경우 2년 동안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과 압력단체들은 이른바 워싱턴 사무소를 K스트리트에 두고 있고, 그 바람에 해외 국가와 기업도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여기로 모여듭니다.
즉 미국 워싱턴 K스트리트는 세계 최대 로비 시장으로 이곳에는 미국 최고 로비스트들이 모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데요. 뉴욕 월스트리트가 자본을 사고 파는 곳이라면 워싱턴 K스트리트는 입법과 정치적 영향력이 매매되는 거리인 셈입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 정부는 워싱턴 로비 회사들의 본거지인 이른바 K스트리트를 통해 본격적인 로비 네트워크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고 첫발을 내디딘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도 감지됐습니다. 당시 댄버튼 하원 의원은 그해 8월 미 의회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돌렸고 조지프 바이든 상원 의원은 그해 11월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짐 모렌 하원 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비자 면제를 촉구하는 편지까지 썼는데요. 이는 로비 네트워크 구축에 첫발을 내딛기 전과 비교해봤을 때 찾아보기 어려운 징후들이었습니다. 당시 K스트리트의 한 로비스트는 그동안은 한국 대사관의 의회 담당 외교관이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얘기해도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한국 외교의 현실이었다며 로비스트들의 징검다리 역할 없이 워싱턴의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사상 최초의 로비 외교를 시작한 지 2달여 비록 걸음마 수준이었지만 새삼 워싱턴과 로비의 관계를 되새겨보게 한 시도였다고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 일본의 로비 외교는 어땠을까요?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고향인 일리노이주 출신의 정치 대선배이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지낸 M 전 의원에게서 전화를 2에서 3통 받았습니다. M 전 의원은 일본을 규탄하는 종전 60주년 결의안을 꼭 하원에서 통과시켜야만 하겠느냐고 물은 것인데요. 이에 하이드 위원장은 정확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시 결의안은 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이 같은 M 전 의원의 압박 전화는 1970년대부터 30년간 축적된 일본의 막강한 로비력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이같이 워싱턴에서는 대의회 로비가 이익 실현 창구로 뿌리내린 지 이미 오래된 일인데요. 하지만 미국 로비 현장의 이면에는 잭 아브라모프와 같은 로비스트의 부패 행각이 공화당의 정치 기반을 뒤흔들 만큼 복마전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 제도 자체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권리인데요. 2005년 당시 전미 로비스트 연맹의 레리 보리 수석부 회장은 인터뷰에서 대부분 로비스트는 합법적 제도 안에서 명예롭게 일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즉 헌법이 보장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미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가 2016년 이후 외국 정부와 기업 등이 K스트리트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추적해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K스트리트에서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바로 한국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민간 부분이 2016년 이후 모두 1억 6,551만 8,893달러를 썼고 이는 일본이 같은 기간에 쓴 로비 자금 1억 5,698만 7,698달러보다 약 850만 달러 정도 많은 금액인데요. 일본 다음으로 로비 자금을 많이 쓴 나라는 이스라엘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순이었고 해외 국가와 기업 등이 2016년 이후 미국에서 쓴 로비 자금은 총 20억 388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본 매체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보도됐고 이를 본 일본인들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파워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라고 두려움을 드러내는 반응들이 이어졌는데요. 이 같은 한국의 로비 자금은 2017년 급증했습니다. 그해 한국 정부는 5,198만 달러를, 기업 등 민간 부분에서는 1,154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해 한 해에만 한국이 워싱턴에 쓴 로비 자금은 6,3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정치센터는 로비 자금 데이터는 해외 대행사 등록법에 따라 로비스트가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취합한 것이라며 2015년 이전 외국 정부 등의 로비 자금 데이터는 취합해 분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이른바 로비 외교를 시작하기 전 한국 대사관의 의회 담당 외교관이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얘기해도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일본을 제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일본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